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사냥소송 사례로 살펴보는 한국 내 동물의 법적 지위 발제를 맡게 된 박주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발제를 맡기는 했지만 이제 이 소송을 저희 P&R 변호사들 그리고 또 녹색법률센터의 변호사님들 다 같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논리 같은 게 좀 많이 투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대표해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된 건데 제가 뭐 다 자세히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네, 그 아는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한번 발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냥 소송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사냥 소송에 먼저 좀 어떻게 제기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한창 지금 논란 중입니다. 근데 2015년에 이제 4월 환경부에서 먼저 이 국립공원 계획 변경 조건부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양양군이 이 사업을 굉장히 이제 수건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가 결국 조건부로 승인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라 하면 이제 약수로 잘 알려진 그런 오색 지구에서 설악산의 대청봉 인근의 봉우리 끝청까지 3.5km에 걸친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2015년에 환경부가 이런 승인 처분을 하게 되자 먼저 이제 12월에 그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 이런 환경단체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12월에 문화재청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산하의 독립적인 심의기구이죠.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결국 부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환경이나 이런 서식지를 삼는 주요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유였고요. 이렇게 부결을 했음에도 이제 2017년 3월에 양양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국에는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재차 이 변경 허가를 부결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2017년 10월에 이 11월에 문화재청에서는 결국에는 이 위원회의 부결 처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현상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18년 1월에 또 환경단체들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저희가 2018년 2월에 사냥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그러니까 환경부를 상대로 한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취소 소송 두 가지가 제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결국 이 설악산에 있는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사업적으로 부당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부당하고 이 처분은 취소돼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했지만 원고를 달리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고를 이제 일반적인 그런 다른 소송에서는 사람들 혹은 뭐 등산객들, 환경단체 뭐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체는 결국 거기에 서식하고 있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냥들이다라고 봐서 이 사냥을 원고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제기가 됐던 소송은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환경부를 상대로 한 그 소송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에 결국 1심이 기각이 됐고요. 11월에는 소치하로 결국 종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1월에 제기된 취소 소송도 19년 5월에 결국 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난한 환경 그 단체들과 그리고 또 이 양양군에 굉장히 그 긴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냥 소송 저희 이제 사건 번호와 이제 구성한 원고입니다. 사냥이 그 해당 사업 구간에 28마리 개체가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사냥 1부터 28까지 일단 원고를 구성을 했고요.
원고가 될 수 있음과 또 별개로 이 원고를 이들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법정에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후견인 제도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후견인 박그림 씨를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이 박그림 씨 같은 경우는 1992년부터 설악산 아래에 실제로 거주를 하시면서 설악산과 야생 동식물들에 대한 보호 활동을 계속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냥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감사하게도 거기에 굉장히 동참의 뜻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의 경우는 이제 김선아 박사님인데요. 이제 생태학자이자 생명다양성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계셨고, 또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종 유지 그리고 또 서식환경 보호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 오셨기 때문에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이 사건 처분 취소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라고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 저희가 동물만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경우에 너무 이런 논의가 지속되지 않고 조기에 이제 각하될 것을 우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인간을 원고로 이제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냈던 소장이 한 50페이지 정도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한 80% 정도가 당사자에 대한 서술이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서면에서 조금 더 다투기로 했고, 그만큼 이제 당사자 능력과 적격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일단은 좀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이제 사냥들의 원고 적격이 이제 문제가 되었겠죠, 당연히. 근데 저희 이게 실제로 썼던 저희 목차인데요.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기존 법원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외국에서의 자연물의 권리 주체성 인정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상 이런 자연물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조금 주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도롱뇽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당사자 능력은 자연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었던 그 폐갱도 내의 황금박쥐들에 대해서도 이 황금박쥐를 원고로 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원고들의 당사자 능력 인정을 하려 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폐갱도 내에 여러 개체의 황금박쥐들이 있고 그 중에 어느 박쥐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특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고로 제기된 이 황금박쥐가 그 황금박쥐 종의 전부를 대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서 저희의 경우는 일단 당사자 능력에 대한 뭐 기존 법원의 그런 뭐 논란, 그런 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사냥이 28개체밖에 서식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정성의 문제는 최소한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법원의 입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술을 했는데요.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국내법에서 그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관습법도 없다. 이렇게만 이제 종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조약이나 또 국내법에 있는 여러 특별법이라든지 또 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에 의한 당사자 능력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존의 법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국내외 그런 자연물에 대한 권리 능력 인정 사례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일단 외국에서의 일단 자연물의 권리 주체성 인정 사례도 이제 이었는데요. 이제 크리스토퍼 스톤 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학 교수는 1972년에 20개 원고 적격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국가나 법인 그리고 선박의 비인격적인 존재도 법적인 권리를 가지듯이 자연물도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연물의 권리를 가장 잘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자연을 대리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은 소수 의견으로서 대법관에 의해서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에 이제 시에라 클럽과 몰튼 사건에서 이 대법원에 있는 더글라스 판사가 소수 의견을 통해서 이 논문을 부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무생물의 이름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자연물이 또는 자연이 자기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논리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애초에 이 소송을 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뭐 이제 파리아세 같은 경우 또 환경단체와 공동 원고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나온 요 사건인데, 이 경우에도 파리아는 결국 멸종 위기종이고 또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에 바다새우리가 환경단체랑 공동 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비슷하게 멸종 위기종이고 또 자신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 이런 판례를 저희가 들었고요. 또 뉴질랜드 의회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에 테아와 투푸아라는 강에 또 모든 권리, 권한, 의무, 책임을 지닌 합법적인 사람으로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 강은 법적 주체로서 대리인을 통해서 오염 행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도의 우타라칸트 법원에서는 2017년 3월에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 빙하 등에도 법인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요.